화성 19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사거리가 18,000km쯤 됩니다. 네. 18,000km면 기본적으로 미국 전역을 다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수준이죠. 이제 300킬로톤짜리 이 작은 탄두를 8개에서 15개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TNT, 이 폭약으로 따지면 30만 톤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뉴욕 같은 데 떨어졌다. 뉴욕이 초토화되겠죠. 하나는 시카고 떨어지고 하나는 뉴욕 떨어지고 예. 하나는 워싱턴.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방 전문가이신 한국항공우주진흥협회 김민석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중국 앞에 있는 항공모함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네. 이제 주로 듣는 내용인데 이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의 고삐를 잡힌 말로 표현했습니다. 북중 협력에 더해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현실을 우려한 겁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도 북한에만 한정될 수는 없다고 브런슨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U.S. forces in Korea are not only focused on defeating the DPRK, we're also focused on operations, activities, and investments in the region as a small part of the greater Indo-Pacific strategy. 미국은 해외 미군의 활동 범위를 주둔지에 제한하지 않고 위기 지역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을 전초기지인 항공모함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At night from a satellite image, the Republic of Korea looks like an island, or like a fixed aircraft carrier floating in the water between Japan and mainland China. 중국과 타이완 분쟁 등에 주한미군이 발을 들이고 한반도에 전력 공백이 생길 우려에 우리 군도 대응 전략을 고심 중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한미일 연합훈련에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본 자위대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뉴스 영상 보셨는데요. 뭐 보셨듯이 이제 이 위성 사진을 보면은 네. 이 우리나라가 대륙과 이어지지 않은 독립적인 섬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네. 북한은 야간에 불 켜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전기가 모자라니까 네. 깜깜하고 이 휴전선 밑으로는 굉장히 밝아서 또 중국은 밝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앞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이고 미국 그 브런슨 사령관은 이게 중국 앞에 있는 항공모함이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이는 이 피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브런슨 사령관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네. 지금은 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의 양쪽 고삐를 쥐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950년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벌어지기 그 상황 때 중국, 소련, 북한이 이렇게 한 세트가 돼서 활동했던 것처럼 네. 지금 그 유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이 위쪽 대륙을 막고 있는 견제하고 있는 항모처럼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네.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한 미군이 이 남북의 어떤 대치 상황 그리고 이 긴장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소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는 바가 크지만 주한 미군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의 목적이 또 크다는 지금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 최근에 보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안보 전략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대만 양안 사태가 제일 1번이고 네네. 한국은 한 4~5번째쯤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미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어서 지금 최근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그 관세 정책을 계속 엄청나게 하다가 지금 90일 휴전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북한만 견제를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대만 사태가 나면 대만 사태를 하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든지 또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든지 네. 또 중국이 우리 서해안을 장악하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까지도 엄청난 바로 직접적 타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전부 하나로 묶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주한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1 미군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주둔한 주한 미군이 이 남중국해의 어떤 불안정한 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동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게 이제 처음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예. 용어를 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현실화 될 때가 됐죠. 예. 하지만 이제 한반도에 있는 주력은 주한미 이사단이지 않습니까? 네. 육군, 지상군 말이죠. 이 지상군은 이 한반도에 북한에 대응하는 것에 맞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빼가지고 대만으로 간다든지 딴 데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한미 공군 7공군도 있고 네. 이 공군들이 이제 일본의 이와쿠니에 있는 주1미 공군 이런 데와 함께 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뭐 오래전에 나왔지만 이제 현실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여야가 이제 지난 TV 토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늘 주장하는 게 대만 사태를 가지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치적 상황을 떠나가지고 우리 대만 문제가 결국은 한반도와 우리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군사력을 바로 투입할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다양한 방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입장은 그걸 어떻게 하겠다, 뭐 참여하지 않겠다, 그 남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제 생각은 대부분 외교 학자들 생각도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 국제 질서를 유지가 해야 된다. 가만히 있는 나라를 갖다가 무력으로 침공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하듯이 그런 네.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한번 당해봤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지원해주고 중국군과 중공군 그리고 북한군이 인민군이 같이 내려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거의 뭐 초토화시켰죠. 네. 잿더미로 만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국제의 질서 평화는 지켜져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대만은 우리와 그 안보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관여는 하겠다라는 그런 그 보편 타당한 원칙을 가지고 명분을 네.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뭐 부회장님 이제 무기 전문가, 국방 전문가신데 지금부터 이제 북한의 어떤 핵 그리고 미사일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지 하루 만에 발사 장면을 공개한 북한. 미사일 명칭을 신형 화성 19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화성 19형이 최대 정점 고도 7,687km까지 도달했고 1,001km를 약 86분간 비행해 목표한 동해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 고도와 비행 시간 모두 북한 ICBM 가운데 최고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화성 19형을 ICBM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전 화성 18형보다 탄두 부분이 뭉툭해졌는데 여러 개의 탄두를 싣는 다탄두 탑재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물론 미사일 자체의 길이도 길어졌는데 사거리나 탄두 중량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참은 정상각도 발사나 다른 테스트를 끝내야 완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딸 주혜와 함께 발사 현장에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투발 수단 개발에서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신형 모델을 앞세워 존재감을 과시한 거로 풀이됩니다. 되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의 핵무기 고도화를 이뤘다라는 것을 미국에 이따 2차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는 게 있고, 다만 북한이 이번에 정상 각도로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아 대기권 재진입 같은 ICBM 핵심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네,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이제 화성 19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완결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화성 19형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화성 18을 갖다가 공개했을 때 네, 우리가 그걸 괴물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 더 업그레이드된 화성 19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나온 것처럼 저 정도 올라갔으면 사거리가 18,000km쯤 됩니다. 네, 18,000km면 기본적으로 미국 전역을 다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수준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탄두가 아까 좀 이렇게 뾰족한 게 뭉툭해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이 자탄을 넣은 거기 안에 작은 핵탄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커졌다는 이야기로 네.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 크기가 이제 직경이 3m, 길이는 30m쯤 되거든요. 네. 굉장히 큰데 저기에 이 탄두에는 그 1.5 메가톤짜리 두 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네. 1.5 메가톤이면 상상이 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300킬로톤짜리 이 작은 탄두를 8개에서 15개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 8개 이상 태울 수 있는 거죠. 8개 이상인데 이게 가면서 이제 우리 이제 이 군사용어로는 MIR을 Multiple Independently Re-entry Vehicle, 그러니까 여러 개 탄두가 각각 독립적으로 네. 대기권을 진입해서 표적을 타격하는 그런 탄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중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걸 다 막아야 될지 이게 되게 혼란스럽지 아. 않습니까? 요격하는데도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핵심 한 두세 개 하고 나머지 가짜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짜를 요격할 수도 있고 예. 이래 되면 허탕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어쨌건 북한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네. 심지어는 그 8발짜리 그 1100킬로톤이면요. TNT 이 폭약으로 따지면 30만 톤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겁니다. 네. 상상이 잘 안 되죠. 30만 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뉴욕 같은 데 떨어졌다. 뉴욕이 초토화되겠죠.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쏘면은 북극을 통해 가지고 카나다를 넘어 가지고 시카고로 해서 우리 비행기 타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탄도미사일이 그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는 시카고 떨어지고 하나는 뉴욕 떨어지고 예. 하나는 워싱턴.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뭐 아주 오래전에 이제 북한이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면서 미국 본토에 닿을 만한, 그러니까 뭐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닿을 만한 이런 ICBM을 개발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미국 전역을 그렇습니다. 커버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있었습니다. 이 고체 연료를 써서 5분 내 발사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고체 연료를 쓰면은 뭐 어느 정도 더 효과적인 겁니까? 이 과거에는 이제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은 액체 미사일이었습니다. 네. 액체 미사일은 그게 이제 액체 자체가 연료가 독성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기 미사일 그 연료통을 삭게 만들거든요. 네. 녹슬게 만드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다 연료를 빼놓습니다. 빼놨다가 작전에 들어가기 전에 주입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어떤 경우는 1시간에서 2시간까지 하겠죠. 저렇게 네. 큰 거는. 그러면 그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 연료 주입한 데는 어디가 있는지 대충 다 압니다. 네. 특히 미사일 기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되면 우리는 거기부터 때리는 거죠. 그러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작전하기도 전에 부서질 수 있죠. 또는 네. 갱도 속에 있으면 갱도 입구를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부담이었죠.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고체 연료를 했습니다. 고체 연료는
처음부터 탄도미사일을 만들 때부터 아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전 시작 딱 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 탄도미사일을 실은 TEL이라는 이동 발사대 네. 그걸 끌고 나와가지고 이미 이제 ABC 이 방열이라 그러죠. 이걸 쏘기 위해서 쭉 이제 이 발사대를 만드는 그 장소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가서 바로 쏴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지는 겁니다. 네. 일단 쏘기 전에 우리는 때려야 된다고 그걸 제거해야 되는 게 목표인데 시간적 여유가 없네요. 그거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은 그걸 노리고 계속 고체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주유를 이제 휘발유 경유로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그냥 장착을 시켜버리면 바로 출발하는 전기 배터리도 똑같은 개념이네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뭐 갈수록 지금 뭐 북한의 이런 고도화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뭐 뉴스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기권 재진입 같은 ICBM 핵심 기술을 이제 확보했는지는 뭐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뭐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은 어떻게 네. 좀 네. 단계가 왔다고 이 보시나요? 탄도미사일을 쏘면요, 이게 이제 쭉 처음에 올라가서 올라가죠. 네. 지구 상공 한 1,200km, 보통 1,000에서 1,500km까지 올라갑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보통 우리 적외도 위성이 한 500km쯤 되거든요. 아, 2배 이상 가네요. 그보다 더 올라가는 겁니다. 네네. 올라가서 우주에서 쭉 가다가 필요한 지역에 가서 다시 내려옵니다. 대기권 재진입을 그때 해야 이제 되는 거죠. 대기권을 네. 재진하는데 이 느낌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저희들이 왜 그 물을 있는데 그 뭐랍니까 수제비떡이라고 합니까? 네네네. 돌을 던지면 돌이 탁탁 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주에서 들어올 때 대기의 밀도가 커서 잘못하면 튀어나가기도 아, 합니다. 네네네. 각도가 조금 잘못되면.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대로 들어오면은 대기가 이게 한 10km쯤 그 위부터 이제 이 대기가 이제 예. 하고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압력도 생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온도가 한 8,000도까지 최대 올라갑니다. 아. 8,000도쯤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 우리 웬만한 쇠는 1,800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예. 1,500도만 돼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특정 물질로 해도 굉장히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북한이 한번 멀리까지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대기권 재진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 정말 요행하게도 일본 해상자위대가 그걸 촬영을 했었어요. 예. 일본에서 자위대가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한 내용이 보면 10km쯤 내려오다가 그 녹아버렸습니다. 탄두가 네네. 완전히 소실돼 버렸죠. 전기를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확실하게 대기권을 재진입해서 지상까지 가까이 와서 예. 이 핵폭탄이 터질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을 못한 셈이죠. 북한은 그렇군요. 아마 굉장히 그 실험을 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8,000도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 그 마찰이 생기는 가운데 8,000도 정도의 열을 견딜 수 있는 뭔가가 개발이 돼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네.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뭐 뉴스에 나온 대로 이제 다탄두 기술 실험까지 이제 성공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미국의 요격 능력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요격 네. 능력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 미국의 이제 ICBM 같은 거 아까 이제 쏘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쏘면은 다 북극 쪽을 지나가지고 알래스카로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알래스카 보면은 알래스카에서 태평양 쪽으로 섬들이 쭉 있는데 그 예. 섬 끝에쯤에 그 요격 기지가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 있어요. 네. 근데 그 미사일 그 요격은 이제 쏘면은 한 1,500, 2,500km까지 올라가서 요격을 예. 합니다. 하는데 이 요격의 성공할 확률이 과거에는 한 30%쯤 됐고요. 최근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다시 또 업그레이드 한다 해서 좀 높아지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넘지가 않습니다. 네. 거기에 있고 하나는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또 요격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군데가 있고 미 해군의 이지스함에 보면 SM-3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로는 한 50%쯤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8발짜리를 다탄두를 가지고 미국 전역을 공격한다 치면은 예. 4발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뭐 그중에 진짜 한 2개쯤 있으면 2개 도시는 초토화된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북한의 이 실험이 부담스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요격 기지가 3군데 있고 요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뭐 확률이 뭐 많이 잡아도 이제 50%라고 봤을 때 분명히 이제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ICBM 말고도 이제 KN-23 같은 단거리 미사일도 이제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맞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로서는 ICBM이 걱정이 아니고 예. 물론 ICBM이 미국을 협박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 붙어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우리까지 오기엔 너무 큰 거고요. 예. 우리에게는 KN-23이 정말 부담스럽죠. 예. 그건 그게 핵탄두를 달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되게 한반도 우리 남쪽 끝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핵무기를 달아가지고 여러 군데서 동시에 쏘았을 경우에 우리가 도대체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부담 우려가 되죠. 예. 물론 뭐 북한이 만약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쏘면은 정말 용서받지 못하겠죠. 네. 국제적으로. 하지만 뭐 그건 그다음 이야기고 일단 맞는 게 부담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요격하고 차단하고 대피할까 하는 이게 이제 지금 숙제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군수 산업, 방위 산업, 뭐 지금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의 어떤 기지가 남해안 쪽에 지금 다 그런 생산 기지가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단거리 미사일로 이제 뭐 제주도를 제외한 그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역까지 이제 커버가 된다면은 정말 그건 위협적인 예. 미사일이 되겠네요. 과거에 이제 90년 예. 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갖고 있는 건 스커드 B, 스커드 C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스커드 B는 그 우리 남쪽까지 가지 않습니다. 예. 우리 뭐 방산업체가 많이 있는 창원 또 석유화단지 있는 울산 여수까지 이 미사일이 안 갔는데 네. 지금 KN-23은 다 가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도 예. 방어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지난해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인 원심 분리기 1000여 개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핵탄두 보유량이 약 50기 정도 될 거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전술 핵무기 개발 어디까지 왔다고 지금 보시나요? 이제 저희들이 전술 핵무기라면 정말 전술적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전술 핵무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KN-23에 이제 핵탄두를 달면 우리한테는 되게 전략적이죠. 근데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전술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탄두가 꽤 크니까 되는데 탄두가 400kg 이하 또는 직경이 40cm 이하쯤 되는 건 아직 만들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하려면 7차 핵실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안 되고 가끔 북한이 왜 그 뭡니까 프레이드 군사 프레이드 하면서 평양에서 네. 핵배낭 같은 걸 보여준 적이 있을 겁니다. 네네. 방송에 가끔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핵배낭은 정말로 핵무기를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은 핵배낭을 만들 수 없는데 미국의 과거에 갖고 있었던 핵배낭을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예. 아마 이거는 거짓말로 과시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이제 시스템을 당연히 갖춰서 이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KAMD, 예.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킬체인 시스템이 이 북한의 어떤 이런 미사일 기습에 어느 정도 지금 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방어를 100%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이제 초기에 피할 수 있고 최소한의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막고 그 안전을 구할 네.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나오는 다층 건요. 방어 체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있는데 저 가장 위에 있는 게 사드입니다. 네. 저 사드는 잘 아시다시피 경북 성주 지역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가장 먼저 이제 저걸 멀티 레이어라 그러죠. 예. 다층 방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요격을 하긴 하지만 수도권까지 지금 미치지 않습니다. 네. 140km 정도쯤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수도권에는 이제 우리 걸로 막아야 됩니다. 네. 우리 건 가장 이제 긴 게 최근에 개발한 LSM이다. LSM 한 70km까지 요격할 수 있고요. 저걸 이제 앞으로 100km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버전 2가 LSM 2가 나오겠죠. 지대공 유도 무기네요. 맞습니다. 대탄도 무기라고도 합니다. 예. 대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걸 맞고 나면 다 못 막은 게 다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북한 탄도 미사일이 또 내려오면 우리가 개발한 국산 천궁 MSAM이라고 하는데 예. 저게 20km 정도에서 요격을 합니다. 그리고 패트리엇이 이제 또 굉장히 다양하게 서울 부근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있는데 저게 이제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오면 저게 쏘면 의정부와 서울 사이쯤에 그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쯤에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파편이 그쪽이 좀 떨어지겠죠. 예. 이렇게 이제 다층으로 요격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렇게 하지만 북한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초반에 뭐 100발씩 막 쏘거든요. 네네. 그렇게 쏘면 우리가 저걸 다 막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맞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네. 저게 아무리 세더라도 지하 주차장까지는 뚫고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네.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대피 시설로 빨리 피하는 게 이제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자세한 뭐 고도나 거리는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사드가 커버할 수 있는 요격 범위가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런 요격 우리 스스로. 무기로 우리가 예.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예, 대신 저 사드는 네. 성주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포항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울산, 부산 네. 이런 데가 우리 어쩌면 전쟁을 하려면 거기가 안전하게 유지되어 있답니다. 예. 그걸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미국만 막는 게 아니고 네. 사실 우리 군수 기지를 막는 거죠. 그렇죠. 예, 보호하는 네. 것이죠. 그렇군요. 자, 뭐 국민 대피가 또 더 중요하다는 말씀 지금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뭐 킬체인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의 고체 연료 미사일은 5분 만에 날아오지 않습니까? 예. 예, 좀 어떻게 좀 그렇긴 한데 네. 저희는 이제 북한 탄도미사일이 기지에서 나올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나올 때부터 더 알기 위해서 예. 정찰 위성을 촘촘히 깔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 이제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425 사업은 5개가 올라가는데 그 이후에는 적어도 정찰 위성을 여러 개를 올립니다. 예. 수십 개를 올려서 이게 이제 계속 지구를 돌지 않습니까? 네네. 도는데 다시 돌아오는 재방문 시기가 30분 이내로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정찰 위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합쳐가지고 함께 이제 대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촘촘히 하면 30분, 20분 이내로 이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기지에서 출발해가지고 발사장까지 와서 발사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제 표적을 입력하고 네. 미사일을 다시 세우겠죠. 네. 세울 때까지 때려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그렇죠. 쏜 이후로까지 기다리지 않고 쏘기 전에 때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우리 생명에 굉장히 재산과 생명에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제 타격이 아니고 예. 거의 전쟁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는 과거에 보면 뭐 선제 타격이어서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가만히 북한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북한을 때리는 게 아니고 예.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미 상당한 전투가 시작되고 그때 이제 이 탄도미사일을 쏘거든요. 네. 그때 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타격한다. 이게 킬체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거는 뭐 기지에서 이제 나올 때부터 다 보고 있다. 정찰 있습니다. 위성으로. 네. 네, 네. 그렇군요. 만에 하나 이제 우리가 북핵에 맞서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내용의 주장이 뭐 정치권이나 여러 군데서 이제 항상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본과 타이완도 이제 따라할 거라는 그런 예상들도 있는데 예. 이 문제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네.
이 뭡니까 우리의 입장을 내기도 참 쉽지 않은 거고요. 정부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 또 시민단체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군사적으로만 보면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네. 그래야 서로 이제 도발하지 않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과거에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소련 냉전 시대에 이미 핵을 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제일 좋은데 군사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KN-23으로 우리를 공격하면서 또는 다른 전술 핵무기로 공격하면서 미국이 이제 개입해서 핵우산을 작동시키겠다. 네. 확장 억제력을 작동시키겠어 북한을 초토하겠다. 북한의 군사 시설을 그렇게 했을 때 북한은 그러면 화성 19를 가지고 뉴욕과 워싱턴을 동시에 타격하겠다. 예. 그리고 그 확률은 굉장히 높다. 거의 뭐 8, 90%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 대통령 우리 신 아나운서님 생각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버튼 누르기 쉽지 않죠. 않죠. 네. 뉴욕에 뭐 100만 명이 죽는 걸 네. 각오하고 대한민국의 핵우산을 작동시켜 준다.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일본, 대만으로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NPT, 예. 핵무기 비확산 체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우려되긴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자, 예. 평시에 들여놓자, 또는 전시에 가까이 되면 데프콘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네. 방위 이 단계 지금 현재 4인데 이게 뭐 3, 2, 1 이렇게 내려가면 3쯤 오면 그때 갖다 놓자. 한 예. 3시간이면 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위한 기본 준비를 해놓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고, 물론 한반도에 평시에 갖다 놓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주한미 대사도 하신 말씀인데, 대한민국의 이제 원자로가 20기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핵연료 주기라는 걸 갖춰야 되거든요. 핵연료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핵연료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네. 그걸 위해서 농축하고 농축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사형 후 핵연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핵지격이 나오면 여기에 보면은 플루토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뽑아내서 다시 쓴다. 이런 그 뉴클리어 그 핵연료 사이클 주기를 우리가 완성하는 거죠. 네. 이걸 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2025년에 개정하게 돼 있는데 2035년에 이걸 좀 당겨서 지금 협상해서 개정을 하자. 그래서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과 우레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주한미 대사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는 가능할 것도 보는데 새 정부가 들었으면 당장 이거부터 협상을 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연료 주기를 완성해 놓을 경우에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죠. 지금 상태면은 어떤 분은 3개월이라 하지만 실제로 3년 이상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핵연료 주기를 갖춰 놓으면 이제 북한이 진짜 핵무기로 이제 지금 핵무기 갖고 우리를 바로 협박하지 않고 있지만 상황이 이제 이 위기로 가면 진짜 공격할 것처럼 할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발생할 것 같고 핵무기를 쓸 것도 같단 말이죠. 그때는 우리가 정당하게 NPT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뭡니까 권리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고 난 뒤에 바로 핵무장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시간을 당길 수 있도록 평시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희는 솔루션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새 정부가 이런 핵 연료에 대한 합의를 미국과 해야 되겠네요. 경제적으로도 핵 연료 주기를 완성해 놓은 게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이제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지금 가장 이제 올해 역점 두고 계신 사업이 이제 ADX, 아덱스가 되겠는데 올해 10월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좀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사실 제가 이제 제 협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주항공산업협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항공우주가 아니라 우주항공.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최근에 바꿨습니다. 했는데 이 우주항공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하는데 그 아덱스를 이제 하는 시기하고 예. 에이펙이라고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올해 경주에서 경주에서 있죠? 그 시기가 겹치는데 이 세계 정상들과 뭐 또 경제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해서 네네. 이 공항을 처음 다 이게 확보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전시를 할 수 없게 돼서 네. 킨텍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 규모가 엄청나다고요. 규모가 그나마 큽니다. 그래서 성남에서는 10월 17, 18, 19 3일 동안 에어쇼 위주로 하고 그다음 20일부터는 예. 킨텍스에서 전시회가 이제 본격 시작이 됩니다. 하는데 올해 이제 전시 면적이 49,000제곱미터인데요. 네. 상상이 잘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킨텍스에서 한 것 치고 가장 클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좀 더 큰 게 판보르 에어쇼인데 그게 51,000쯤 되거든요. 거의 뭐 거의 크게 차이는 근접하고 없네요.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조금만 늘리면 판보르 에어쇼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네. 파리 에어쇼가 이제 제일 큰데 한 65,000쯤 돼서 좀 크긴 하지만 뭐 거기 근접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예. 그래서 이번에 에어쇼가 파리 에어쇼, 영국의 판보르 에어쇼, 대한민국의 아덱스 3대 여쇼. 3대 에어쇼가 됐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2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자랑스럽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성남 서울공항에서 킨텍스를 옮기면서 넓이를 굉장히 넓혔는데도 지금 또 더 들어올 업체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대기 중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어서 대한민국의 이제 이 서울 에어쇼가 점점점 확장 일로에 K 방산과 함께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10월에 안 보면은 안 본 사람이 손해네요. 손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볼 수 없었던 예. 우주관과 AM 나르는 택시 그 특별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부회장님 뭐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요. 앞으로 또 저희가 계속 또 모셔서 이야기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항공산업진흥협회 김민석 부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